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 손을 잡고 분식집 문을 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끓였던 떡볶이 냄비에서는 아직도 매콤한 김이 올라오고 앞치마에는 기름때와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민준이는 내 오른손을, 민지는 왼손을 꼭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둘 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아이들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큰 고깃집 유리창 앞이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웃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고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에 연기가 뽀얗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침을 꿀꺽 삼켰고 민지는 두 손을 유리에 붙인 채 코끝을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 진짜 좋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들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언젠가는 꼭 저런 데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속으로만 다짐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바로 앞 신호등에 걸려 멈춰선 검은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이 아이들에게 꽂힌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린 얼굴, 핸들 위에 얹힌 손이 떨리고 있는 모습. 신호가 바뀌어도 그는 차를 움직이지 못한 채 우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박도현. 내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고 시부모님 손에 이끌려 쫓겨나듯 그 집을 나오고 8년만 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유리창 너머 고기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아이들 얼굴과 자동차 안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매, 민지의 입술, 그리고 그 남자의 젊었을 때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아이들 어깨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자동차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남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차 문을 열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다시 닫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시선은 끝까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컵라면 얘기를 하며 깔깔 웃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만 맴돌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 말에 짐 몇 개 들고 쫓겨나듯 나왔던 날, 그때 이미 뱃속에 두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뒤늦게 진실을 알고 나를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시장통 어딘가로 숨어버린 뒤였고 그는 끝내 나를 찾지 못했다는 걸.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도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이불을 덮어주다 말고 그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자동차 안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눈이 겹쳐 보였습니다. 왔구나 결국. 그렇게 내가 숨기고 살아온 시간들이 다시 문 앞에 서 있음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내 마음은 한 번도 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자동차 안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을 감아도 민준이 얼굴 위에, 민지 웃는 얼굴 위에 그 사람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나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닮았는데, 이렇게까지 닮았는데 모를 수가 없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 얼굴을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민준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면 부스스한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눈매가 꼭 그 사람 같았고, 민지가 양치하다 말고 나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며 웃을 때면 예전에 도연이가 장난치듯 웃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아이들 엄마는 나야. 그것만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는데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셔터를 올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아이들 위해 힘내보자. 하지만 손은 자꾸 떨려서 고춧가루가 국물 밖으로 흩어졌고 나는 앞치마로 급히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랑 민지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민준이는 가방을 맨 채 말없이 의자에 앉아 김밥을 먹었고 민지는 김밥 끝에 붙은 단무지를 떼어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체육 있어. 그래. 추운데 땀 식지 않게 겉옷 꼭 챙기고. 오빠는? 난 그냥. 민준이는 늘 말수가 적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민지도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이 나만 보고 자란 아이들. 그 사실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나가고 나서 나는 가게에 혼자 남아 라디오를 켜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떡볶이와 순대를 시키고 나는 습관처럼 웃으며 음식을 내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또 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었을 거야. 하지만 불안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아무리 애써 외면해도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식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에 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나는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2분 계시죠?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 말에 내 손에서 국자가 툭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고 심장이 그 소리와 함께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 애들 얘기를 해요?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도연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왔구나 결국. 왜 이제 와서? 우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비서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우린 조용히 살고 싶어요. 비서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떡볶이 냄비만 약하게 끓고 있었고 김이 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의자에 앉아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아니, 이 아이들 앞에서 나는 어떤 엄마인 걸까? 민준이와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래, 우리 민지 잘했네. 오빠도 문제 잘 풀었대.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입에서 엄마, 오늘 어떤 아저씨가 우리 얘기 물어봤어. 이런 말이 나올까봐 나는 계속 아이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라면 먹고 숙제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난 뒤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찬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자꾸만 떨려서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출생신고할 때 썼던 서류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병원 기록.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내 펼치자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임신 중이십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앞이 캄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들 나 혼자서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8년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또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아이들 숨소리가 고르게 들릴 때까지 그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그 사람이 직접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내가 8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진실을 아이들 앞에서 꺼내놓게 되는 날이 될 줄은. 도연이를 다시 본 뒤부터 나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차갑게 등을 돌리던 시어머님의 얼굴,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던 내 모습. 그날은 도연이가 지방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늘 그랬듯 웃으며 나가던 뒷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 냄비를 올렸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 속에서 나는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며느리로 사는 동안 내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야, 이리 좀 와보거라. 나는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소파에 꼿꼿이 앉아 계셨고 눈빛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여기 앉아라. 나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집 들어온 지 몇 년 됐지? 그동안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냐?
여자가 시집 왔으면 아이부터 낳아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그 말에 내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병원도 다녀왔잖니. 의사 말이 뭐라더냐. 너 애 가지기 힘든 몸이라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젊고 조금 더 치료해보면. 내가 겨우 꺼낸 말이었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희망 고문은 필요 없다. 대도 못 잇는 며느리 데리고 이 집에서 더 시간 끌 이유 없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 씨랑 상이라도. 내가 말하자 시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그 애는 지금 없다. 있어도 똑같다. 부모 말 거스르며 너 하나 지킬 애 아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거라. 조용히 나가면 체면은 지켜주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도 항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그 집에서 끊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누가 볼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이구나. 나는 여기까지였구나.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도연이와 찍은 결혼사진이 나왔을 때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뒤집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남의 사람이겠지.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님은 이미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이 집과 엮이지 말고 도연이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잘 가거라. 나는 봉투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매일 쓸던 거실 바닥, 설거지하던 부엌, 도연이랑 나란히 앉아 밥 먹던 식탁.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만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수없이 불렀습니다. 도연 씨, 지금이라도 와서 나 좀 잡아줘요. 하지만 문은 닫혔고 나는 혼자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나는 친정으로 갔지만 그곳 역시 내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쫓겨났으면 어쩔 수 없지.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그 말만 남기고 나는 결국 시장통 허름한 여관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방에 혼자 앉아 밤을 보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며칠 뒤 몸이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이세요. 그것도 쌍둥이네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났는데 이미 내 뱃속엔 아이가 있는데 나는 병원 화장실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 너희는 내가 끝까지 안고 살 거야. 아이들을 낳던 날 나는 혼자 분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수고했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민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붙잡던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퇴원하고 갈 곳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을 전전했고 그러다 시장통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밤새 아이들 울음소리에 눈을 붙이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그게 내 세상이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난 뒤 출장 갔다 돌아온 도연이가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왜 말도 없이 내보냈냐고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집안을 뒤엎으며 정이 어디 갔냐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나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내 친정, 친구들, 예전에 다니던 시장, 병원, 아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찾아다니며 내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정이 좀 봤냐고 연락 오면 꼭 알려달라고 고개 숙이며 부탁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아이들을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으면 뭐해요. 그는 시장통까지 찾아왔지만 그때쯤 나는 아이들을 안고 이미 다른 동네로 옮긴 뒤였고 결국 그는 끝내 나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었던 남자, 부모 뜻에 눌려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뒤늦게 울부짖으며 찾아다녔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은 날 밤 아이들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린 이렇게 살아가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 아이들이야. 그 사람 생각은 접자. 그렇게 나는 다시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며 차 안에서 굳어버린 얼굴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다시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이들은 내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민준이와 민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날 쫓겨난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울고 웃고 자라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렇게 어느새 8해가 흘렀습니다. 처음 분식집 문을 열던 날이 아직도 선합니다. 가게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낡은 간판에 작은 창문 하나 달린 곳이었지만 나는 그 앞에서 앞치마를 묶으며 속으로 말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내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사는 거야.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조심히 문을 닫고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쓰고 눈 오는 날엔 목도리 꽁꽁 싸매고 무거운 재료 봉지를 들고 돌아오는 길마다 숨이 차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먹일 수 있겠구나. 가게에 불을 켜면 기름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고추장 풀고 김밥 속 재료 썰고 튀김옷 묻혀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하다. 아이들이 어릴 땐 가게 한쪽에 작은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재우고 먹이고 키웠습니다. 민준이는 늘 민지를 끌어안고 잤고 민지는 밤마다 엄마하며 울며 깼습니다. 나는 국자 내려놓고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토닥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자자. 그렇게 안고 있으면 내 팔이 저릴 만큼 무거워도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놓으면 나도 세상에 놓아질 것 같아서요. 민준이와 민지가 학교에 들어가던 날 나는 새 운동화를 사주고도 가게 문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기도 했고 미안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가. 그래, 우리 민준이 민지 잘 다녀와.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며 나는 속으로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빠 손잡고 오는 애들 보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상처받지 말아야 할 텐데.
민지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늘 민준이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둘이 손 꼭 붙잡고 학교에 들어가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서로가 전부라는 걸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물을까봐, 아이들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너희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야. 그 말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그림으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8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깨지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깃집 앞에서 아이들이 멈춰섰고 신호에 걸린 자동차 안에서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 그 이후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늘 불안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도, 아이들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 또 마주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낮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분명 목적이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2분 키우고 계시죠?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도연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보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그 이름이 다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이구나. 이제 끝까지 온 거구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비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만이라도.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만나요. 우린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엮일 이유 없어요. 비서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피한다고 끝날까?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데도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들어오자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오빠가 또 내 공책에 낙서했어. 아니야, 민지가 먼저 했거든. 아이들 말다툼을 들으며 웃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오늘 어떤 아저씨가 우리 얘기 물어봤어 라고 말할까봐 나는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라면 먹고 숙제하고 서로 투닥거리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나는 한참을 서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곧은 콧날, 민지의 작은 입술, 그날 자동차 안에서 굳어있던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거겠지. 부엌으로 나와 혼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마시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결심을 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이 아이들 엄마로서 끝까지 내가 서보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이들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킬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 사람이 직접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버텨온 이 평온이 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평소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아이들이 아니라 신호에 걸린 자동차 안에서 굳어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불을 켜도,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어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수십 번 되뇌어도 가슴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다 먹고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민지 데리러 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지는 신발끈을 묶으며 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응, 우리 민지 잘 다녀와. 아이들 등을 토닥이며 문을 닫아주고 나서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얹힌 손이 괜히 떨려서 한숨을 길게 내쉬고서야 가게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기름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지만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간판 불빛도, 낡은 테이블도, 벽에 붙은 메뉴판도 마치 곧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처럼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찾아오지는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사를 시작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자꾸만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잠시 조용해졌을 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자 며칠 전 왔던 그 비서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괜찮으실까요? 나는 대답 대신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사장님이 거절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냥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난 그 사람 볼 생각 없어요. 우린 이미 끝난 사이예요. 내 말은 단호했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까봐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서로 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주무시고 거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사람도 편히 살지는 않았다는 걸 그 말 한마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잖아요. 난 내 아이들 지켜야 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이 혹시 자기 자식일지도 모른다고 거의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물러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내 다리가 순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테이블을 짚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거기까지 갔구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진실이 무엇이든 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튀김 기름 끓는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멍하니 서 있다가 주문을 놓치기 일쑤였고 몇 번이나 떡볶이를 태울 뻔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 작은 공간이 갑자기 너무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도망칠 곳이 이제 더는 없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그 사람이나 그의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지는 않을지 괜히 두리번거리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왔어? 엄마, 오늘 오빠랑 나랑 급식 2번이나 받았어. 그래, 우리 민지 많이 먹었네. 오빠가 먼저 먹었거든. 아니야, 내가 더 먹었어. 아이들 투닥거림을 보며 웃었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입에서 낯선 아저씨 얘기가 나올까봐 나는 계속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서로 장난치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나는 한참을 서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이마, 민지의 속눈썹, 숨을 들이쉴 때마다 들썩이는 작은 가슴.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이었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얼굴 사이에서 내 마음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왜 이제야 왔냐고 소리칠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할까?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이다가 나는 결국 부엌으로 나와 찬 보리차를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마주하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렵지만 이대로 도망치다가는 아이들까지 불안 속에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로서 나는 더는 숨기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꼭 한 번만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아이들 없는 시간에 가게 근처에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 속에서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데도 내 머릿속은 하얘져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가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봐야겠지. 이 아이들 엄마로서 끝을 내야겠지. 그날 오후 나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아이들 학교 끝날 시간 전에 돌아오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길 끝에 내가 애써 덮어두었던 지난 세월이 그대로 서 있을 것만 같아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 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을 때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가방에 넣으면서도 손끝이 자꾸 떨려서 지퍼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이게 떨릴 일이 아닌데.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심장은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알려준 약속 장소는 가게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노란 불빛이 이상하게도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 고르기를 하다가 나는 결국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보이차 향이 코끝을 스쳤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던 그 사람. 박도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나는 발걸음이 굳어버렸습니다. 8년 만에 보는 내 전남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는 내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놀람, 안도,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정희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우리 둘 사이에 얇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고깃집 앞에서 너랑 아이들을 봤을 때 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낮고 떨렸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너무 나랑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나는 찻잔만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시켜 알아봤다. 분식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여자. 설마 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아이들 혹시 내 아이들이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숨만 고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그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땐 내가 나간 그때 이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제 뱃속에 있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당신 그때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실의 차가운 공기, 시어머님의 눈빛이
다시 눈앞에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난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내가 처음 보는 모습으로 그는 테이블 옆으로 내려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 손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억눌러왔던 울음이 끝내 터져나왔습니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우리를 봤지만 그 순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없어진 걸 보고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내 이름 부르면서 밤새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 그의 말에 내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도 가보고 내 친구들도 찾아가고 병원, 시장, 내가 갈 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는데 끝내 널 못 찾았어. 그는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이미 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망하고 싶었고 미워하고 싶었는데 그 말 앞에서는 내 마음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나도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아이들 안고 밤새 울면서 이 아이들 아빠가 나 하나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서러워서.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내 아이들, 내가 지켜줘서.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찻잔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작은 물결이 일렁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아빠라는 걸 알고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만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낡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내가 나한테 처음 선물해 준 거. 내가 나가고도 난 한 번도 이걸 버린 적이 없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반지는 우리가 아직 서로만 믿고 살던 시절,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던 그때의 증거였습니다. 이 반지가 언젠가 널 다시 만나면 꼭 끼워주고 싶었어. 그는 반지를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라도 이 아이들 아빠로 그리고 내 남편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분노와 미련, 두려움과 안도가 서로 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이 아이들 앞에서 다시 기대도 될까? 나는 찻잔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 말 쉽게 믿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이미 아이들로 꽉 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당장 뭘 바라진 않을게. 그냥 아이들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를 만나게 한다는 것, 그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 상처 안 받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 찻집을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작아 보여서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이 아이들 인생에 이 사람을 다시 들여놓는 게. 아이들이 문을 열고 달려나와 엄마 하고 안기는 순간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전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난 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아이들 앞에서 나는 더 단단해져야 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은 열렸고 다시 닫을 수는 없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그 사람과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 순간이 우리 네 사람 인생이 가장 큰 파도가 될 거라는 걸. 그 사람과 헤어진 뒤 나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만 보면 찻집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사람 모습이 떠올랐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아이들 눈망울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한자리에 세운단 말인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다가도 국물이 넘쳐 흐르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고 민준이가 엄마 냄비 넘쳐 하고 소리쳐서야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웃어 보였지만 가슴속은 이미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아이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같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요. 그런데도 결국 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줘. 멀리서라도 좋으니까.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마치 내 가슴속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상처받으면 난 당신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그 선은 꼭 지킬게. 그 말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였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그저 더는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붐비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그냥 바람 쐬러 가자고 말하고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민지는 신이 나서 앞서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저기 미끄럼틀 탈래? 그래, 다치지 말고. 민준이는 내 손을 잡은 채 괜히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상하게도 늘 이런 순간을 먼저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공원 벤치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며칠 사이 더 늙어 보였고 어깨는 유난히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자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나는 아이들 앞에 한 발짝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아저씨는 그냥 엄마 아는 사람이야.
민지는 내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 내밀었고 민준이는 나를 한번 보고 그를 한번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무는 걸 나는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도 너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그래 민준아. 그는 민지에게도 시선을 옮겼습니다. 넌? 민지요. 민지는 작게 대답하고는 다시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아픔,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참 예쁘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뜻을 품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엄마를 그렇게 봐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알던 분이야. 그치? 아저씨?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예전에 엄마를 많이 알던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그 순간엔 아이들만 몰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그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동안 그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라도 보게 해줘서 고맙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착해 보였어. 그래. 응, 나한테 사탕도 줬잖아.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 손을 더 꼭 잡으며 괜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낯선 사람한텐 조심해야 해.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엄마한테 꼭 말하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서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상황은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미안한데 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난 재혼한 상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의 입으로 들으니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너를 잃고 나서 집안에서 더는 혼자 둘 수 없다며 어머니가 서둘러 정해준 사람이야. 난 그냥 떠밀리듯이 그렇게 결혼했어. 그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랑 아이들 보고 나서 나 더는 못 속이고 살겠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다른 여자 아내로 두고 있으면서 그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다만 이 상황 그대로 아이들 아빠로 나설 수는 없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 사람 인생은 아직도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정리 다 하고 나서 그때 다시 말해요. 지금은 아이들 앞에 설 자격 없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알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더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상한 얘기 들릴 수도 있는데, 나 요즘 예전 병원 기록 다시 찾아보고 있어.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너를 쫓아낼 때 병원에서 분명 우리가 아이 못 가질 거라고 했잖아.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걸 보고 나니까 그때 진단이 뭔가 이상했던 건 아닐까 싶어서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지금 아내가 그때 병원 얘기 꺼내는 걸 그렇게 싫어해.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이후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라는 걸 그땐 나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아이들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곧은 잠버릇, 민지의 꼭 쥔 주먹. 이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지 그 생각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아이들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면서 나는 아이들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엄마가 끝까지 서 있을게. 하지만 이미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내 삶도, 그리고 아이들 삶까지도 모두 흔들어 놓을 가장 큰 진실이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햇살은 분식집 유리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뭔가 터질 것 같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나갈 즈음 가게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박도연이 보였습니다.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 한마디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나랑 같이 가야 해. 아이들도 지금 데리고 가야 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아이들 학교에 있는데. 그는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정희야, 다 밝혀졌어. 그때 병원 기록, 전부 조작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가 조작이에요? 내가 아이 못 가질 몸이라는 진단. 그거 지금 아내가 돈 주고 위조한 거래. 그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내 가슴을 내려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위자료 많이 받아내려고 결혼 전부터 병원 사람 매수해서 그렇게 꾸민 거래.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앞치마 끈이 바닥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쫓겨날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 그게 지금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예전 병원 직원이 연락을 해왔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기겠다고. 그때 기록들 다 다시 조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변호사랑 병원 들쑤시고 다녔고 결국 그 여자가 자백했어.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도 그 집에서 쫓겨나고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고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니, 결국 그걸 믿고 널 지키지 못한 게 내 죄야.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그날 나 혼자 안 남겨뒀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 울어버렸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떡볶이 냄비 옆에서 나는 8회를 참아온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아이들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운전대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는 집에서 짐 싸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나가라고 했어.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나오자 민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민준이는 그 뒤를 따라 조심히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아저씨도 같이 왔어? 아이들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지야. 아저씨, 오늘은 꼭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민준이는 나를 한번 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왜 이렇게 울어요? 그 말에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너희한테 정말 미안한 사람이거든.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피해봤자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아이들은 갑자기 진지해진 내 얼굴에 입을 다물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저씨가 사실은 너희 아빠야.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아빠, 민지가 제일 먼저 작게 말했고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하늘 날아간 아빠는 민지의 말에 내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너희 아직 어릴 때 말 못해줘서 그렇게 말한 거야.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는 아이들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지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너희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아이들 앞에서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았어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약했어. 그날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말에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혼자 울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지켜야 해서 그랬어. 민지는 어느새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빠면 우리 이제 같이 살아? 그 아이의 물음에 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제 절대 너희 혼자 안 둘 거야. 그날 저녁 그 사람 집 거실에서 우리는 4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의 현재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이 짙었고 눈빛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날 바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한 짓 다 밝혀졌어.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전 병원 기록. 내가 돈 주고 조작한 거 전부 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이제 와서 밝혀지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전처는 이미 나가서 인생 망가졌고 그 말에 내 안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당신이 그 입으로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난 아이 못 낳는 여자 취급받고 쫓겨났고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내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도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뭐요? 당신 같은 재벌 남자 붙잡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내 짐 다 챙겨서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들고 나가. 뭐라고요? 내가 한 짓 사기로 고소할 거야.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고. 그녀는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는 구두 소리를 크게 울리며 짐을 싸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회 동안 내 인생을 짓눌러온 그림자가 그제야 조금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한쪽에서 이 모든 걸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안 울어도 돼? 그 말에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조금은 괜찮아질 거야. 그는 우리 앞에 서서 아이들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아, 민지야. 아빠가 지금부터 정말 아빠로 살게. 엄마랑 너희 끝까지 지킬게. 아이들은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어떤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행복이 될지 또 다른 아픔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날 밤 우리는 4사람이 그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서로 손을 잡고 잠들었고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이미 가슴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났다고 정말 끝일까? 우린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으로 스며들 때까지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침대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세상 편한 얼굴로 자고 있었고 도연 씨는 그 옆 의자에 앉은 채 밤새 아이들 얼굴만 바라보다가 새벽녘에야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 8회를 돌아 다시 이 자리까지. 창밖에서는 이른 아침 출근길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커피 향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아침이 다시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민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 오늘부터 우리 여기서 잠깐 지낼 거라고. 민준이도 몸을 일으키며 조심스럽게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저씨 아니 아빠도 여기 있어? 그 말에 도연 씨가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잠기운이 남은 얼굴로 아이들 앞에 다가와 앉아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어제 말한 거 다 꿈 아니야. 아이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직은 어색한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침 식탁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내 분식집 김밥 재료보다 더 낯설어 보였고 이 넓은 식탁이 마치 내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계속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내 앞에 따뜻한 미역국 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조금이라도 먹어. 그 말에 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한가운데를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누군가가 내 밥그릇을 챙겨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더 울컥해졌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조심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 집이 낯설어 방 안에만 있으려 했고 나는 괜히 집안을 쓸고 닦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도연 씨는 회사 일을 거의 정리하다시피 하고 집에 머물며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민지 머리를 묶어주려다 서툰 손길로 머리끈을 몇 번이나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말에 민지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엄마가 제일 잘해. 아빠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서툴러도 아이들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사는 거야? 그 질문에 거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 눈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 옆으로 다가가 앉아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응, 엄마 생각엔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그리고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지야.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지만 이제는 너희 곁에서 절대 안 떠날게. 아이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민지가 먼저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지?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아빠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끝내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순간을 보려고 8회를 버텨온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기쁘고 안도하면서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늦게야? 아이들을 재워놓고 난 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도연 씨가 뒤따라 나와 조심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정희야, 무슨 생각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복잡해요.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있는 게 꿈만 같기도 한데 한편으론 8회 동안 나 혼자 아이들 키우며 버텨온 시간이 자꾸 떠올라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시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더 미안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만 듣고 싶진 않아요. 그 시간까지 다 안고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아이들 엄마로 어떤 세월을 버텨왔는지, 그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게 될 거야. 아니, 꼭 알아갈게. 내가 걸어온 시간, 내가 다 배울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해도 될까라는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분식집에 들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서서 낡은 테이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많이 컸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서 숙제도 했고 여기서 라면도 먹었어. 민준이는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안 오면 이 가게는 어떻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내 8회 인생이었고 아이들과 버텨온 전부였으니까요. 가끔은 엄마가 와서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곳은 엄마 마음속에 계속 있을 거야.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안을 바라봤습니다. 기름 냄새, 김밥 썰던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고했어, 정희야. 여기까지 잘 버텼어. 그날 밤 네 사람이 나란히 거실에 누워 불을 끄기 전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서 좋아. 민준이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근데 엄마가 제일 좋아. 그 말에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불을 끄고 누워서도 나는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 그런 복잡한 마음까지 아는 채 나는 결국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서툴게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8회 동안
그저 아이들 엄마로만 살았던 나. 이제는 아내이기도 하고 여전히 엄마이기도 한 조금은 다른 자리에서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정희야, 이제는 조금은 너를 위해서도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을 붉게 물들일 때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식탁 위에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민준이는 아빠 옆에 앉아 숙제 공책을 펼쳐놓고 묻습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 말에 도연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아이 옆으로 바짝 다가앉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이 풍경을 나는 국자 든 채로 한참 바라보다가 슬며시 웃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있구나 싶어서요. 식탁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아 김이 나는 국을 떠먹습니다. 민지가 국물을 후후 불며 말합니다. 엄마, 이거 분식집국이랑 비슷해. 그 말에 모두 웃고 민준이는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하고 덧붙입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8회 동안 꿈만 꾸던 순간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도연 씨가 민지에게 머리 묶는 법을 배우다 또 실패하자 민준이가 옆에서 깔깔 웃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물에 젖은 손으로 잠시 싱크대에 기대어 섭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하루가 무사히 지나고 서로 얼굴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그렇게 바라던 삶이었구나 싶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불을 끄기 전 민지가 이불 속에서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좋았어. 민준이도 작은 목소리로 나도 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아이들 이마에 하나씩 입을 맞추며 속으로 대답합니다. 엄마도 그래. 정말로. 그리고 거실로 나오면 도연 씨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8회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이제야 듣는 것 같아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흘러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서로 손 놓지 않고 웃으며 늦게 만난 가족이라 더 소중하고 아픈 시간을 건너왔기에 더 조심스럽게 안게 되는 사람들. 나는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불 하나 켜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가족 이야기로 이어질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웃음이 당신 하루 끝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